아니 중국에 어느 그 아주 큰 대감이 아주 대갓집의 이제 주인인 거죠. 2,000명의 식객을 뚫고 있었대요. 한동안 최고 때는. 그러니까 2,000명의 당당한 뭐 글쟁이, 칼제비 뭐 이런 2,000명을 그냥 공짜로 먹이는 거예요. 자기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가까운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네가 뭐 재력이 상당하다고 하나 그 버릴 돈이 그렇게 많느냐. 2,000명을 저걸 다 뭐 하자고 네가 어떻게 써먹자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게 다 용인술, 사람을 쓰는 용인술의 이거 기본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용인술은 뭐냐? 사용한다. 사람을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용인술이란 한 번 써먹기 위해서 한 번 써먹기 위해서 오랜 투자하는 거다. 일회용이네. 예, 그런데 그 일회용을 말씀드릴게요. 실화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왕하고 그 궁궐 산 높이에 있는 궁궐에서 뭐 마작인지 바둑인지를 두는데 장기인지 두는데 갑자기 봉화가 올라왔답니다. 봉화가. 이건 완전히 1급 봉화, 뭐 5급 태풍 5급 4급인 거고 1급 봉화. 이게 전쟁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부하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어느 우리 다음 연계하는 거기서 봉화가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흔들리지도 않고 용인술의 이 사람은 흔들리지도 않고 계속 왕한테 자 다음 술을 받으시지요. 왕이 아니 이 사람 지금 봉화가 떴대는데 아닙니다. 거기서 지금 저쪽 반대편 우리하고 국경이 아닌 반대편의 나라하고 지금 이 물 밑에 분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나라를 보라고 위시하는 훈련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군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감 이걸 어떻게 하시오? 왕이요. 제 사람이 다 최고로 올라오는 최고의 정보입니다. 요새 삼성이 200개 나라에 지사가 나가 있다면서요. 그런 정보망이에요. 정보망이. 정보가 힘인 거예요. 중국에서 한때 그랬잖아요. 그 혁명 때는, 공산혁명 때는 권력이 어디서 나오냐? 모택동이 그랬죠.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총구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넘게 맡은 사람이 누구죠? 모택동 다음에 넘게 맡은 사람? 등소평. 요만한 사람. 등소평은 뭐라 그랬어요? 권력은 정보에서 나온다고. 정보에서. 총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하나 써놓고 가십시다. 등소평이 미국에 왔을 때 얘기. 우리 다음 전쟁은 탱크로 들어가고 미사일 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다음 전쟁은 갑자기 우리 셀폰이 안 듣고 중국이 해킹해가지고 갑자기 우리 A팀에서 돈이 안 나오고 소련이 해킹해가지고 뭐 갑자기 전기가 나가고 북한이 해킹해가지고 이런 식의 전쟁이 올 거지. 맞아요. 뭐 유니폼 입고 뭐 별 달고선 이렇게 요새 전쟁은 아니, 그 말을 등소평이가 했다고요? 누가 등소평이 얘기? 등소평 얘기는 모택동은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고 그랬고 등소평은 권력이 정부에서 나왔다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알아야. 그래가지고 이런 웃기는 얘기도 있어요. 와이프가 이 바람을 피다가 남편한테 걸린 거예요. 등소평? 아니 이건 얘기 완전히 조크예요. 또 다른 쪽 등소평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기 전에 어느 부인이 정숙하지 못하게 바람을 피다가 남편한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냥 화를 버럭버럭 내는 마당에 마침 장모가 옆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장모가 아니 저 사위 화를 가라앉히시게나. 문제가 뭔가 하면 사흘 출장 가기로 했는데 하루밖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일찍 오니까 남편 부인 바람피. 그래가지고 난리 죽이니까 장모가 하시는 얘기가 아이고 좀 참게나 또 하나 생각났어. 어떤 목소리.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 자네가 일찍 온다는 정보를 못 받은 거 아니냐. 정보 부족이면 정보 부족. 이건 자기 딸의 이게 개념
부정이 아니고 정보가. 자네가 살이 또 온다고 했잖아. 근데 하루 만에 왔는데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었어. 이게 우리 원한 얘기하니까 제가 잘 이게 조크를 잘 못해. 조크가 타이밍이 중요한데 타이밍이고 반초를 어기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알아들으셨죠? 네. 자, 이것도 아주 이건 깊은, 이건 조크인데 아주 깊은 조크입니다. 자, 남편이 일을 갔다 왔는데 그것도 아마 앞에 조크처럼 좀 일찍 오게 됐나 보죠. 자기 와이프하고 바로 옆집의 남자가 정을 통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 없이. 자, 그래도 이 남자가 한 행동이 뭐냐? 여러 가지 행동이 있겠죠. 당장 야구 뱅면 이것들 하면 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딱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멋진 말로 어떻게, 어쨌든 이 남자는 어떻게 했느냐? 이 남자는 옆집으로 갔어요. 그 자기 마누라하고 지금 정통하고 있는 그 옆집 남자한테. 그때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 남편이 내 마누라하고 지금 내가 최근에 보니까 정을 통하고 있어. 그 소리를 들은 옆집 여자가 묘한 미소를 짓는 거예요. 우리 복수할래요? 우리 복수할래요? 복수는 단 한 가지네. 그래가지고 복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또 싹 웃으면서 우리 복수 한 번 더 할래요? 또 복수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남자가 힘이 빠졌는데 여자가 다시 웃으면서 한 번 더? 그러니까 남자가 제 속에 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복수. 자, 우리가 이제 끝없이 이렇게 뭐 가지고 이래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것도 그렇죠. 좀 아까 성공 얘기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을 하나 또 얘기하십시다. 왕이 어느 날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런 날 있잖아요. 자꾸 잠에 빠지기가 힘든. 아주 뒤척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잠 안 오니까 포기하고 일어났어요. 바깥에는 그때 그냥 새까만 밤에서 제가 항상 신비로운 새벽이라고 그 말씀드리는 그 짙은 블루빛 잉크 색깔로 변해가다가 그냥 그게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색깔의 순도가 엷어지면서 훤하게 이제 초새벽이 오는 거예요. 해는 훨씬 더 이후에 뜨고. 그런 순간에 왕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잠자는 잠옷으로 일찍 일어났네. 일찍 일어난 거예요. 초새벽에. 그래가지고 할 것도 없으니까 자기 궁정에 뜰로 나왔어요. 그 잠옷 입은 채로. 그래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궁궐에 대문이 누가 두들기는 거예요. 내 얘기예요. 그냥 들으세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인생 대문을 열어본 적이 있었겠어요? 근데 마침 뭐 옆에 뭐 군인도 없고 하니까 자기가 그 대문을 연 거예요. 궁궐 대문을 쭉 열었더니 어느 거지가 서 있는데 행색이 완전히 거지인데 풍겨나는 분위기는 이상한 거라. 그런데 거지들이 갖고 있던 동양바가지는 저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문을 열고 이렇게 보면서 왕이 그렇게 거지하고 대면을 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저 보면서 이 권력 있는 자들이 약한 사람들 보고 기분 좋을 때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죠? What can I do for you? What may I do for you? 뭘 해드릴까? 대단한 뭘 해드릴까? 그랬더니 그 행색은 거지지만 분위기가 묘한 양반이 그 구걸통을 딱 주면서 이걸 채우소. fill it up. 그러니까 왕이 이거 채우는 게 무슨 모기발에 옥합발 이거 겨우 채워. 그러니까 왕이 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겨우 이거 채우라는 건 자기 모욕입니다. 자기에 대한 이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 거지한테 뭘로 채워드릴까? 뭘로 채워드릴까? What may I fill it up for you with? 당신을 위해서 이걸 채우겠는데 with what? 뭘로 채워드리니까? 이 사람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당신 다이아몬드라고 불러봐. 내가 그거 못 채우나. 루비라고 해봐. 내가 그거 못 채우나. 내가 왕인데 지금. 근데 그 사람이 왕으로. 아주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You know, I'm a king. 네가 혹시 모를까봐 얘기인데 나 이 동네 왕이거든. 난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채워줄 수 있어. 그런데도 거지가 하는 소리가 그걸 듣고도 보통 거지가 아닙니다. 하는 소리가 I don't care what you feel this way.
네가 이 빈 요만한 구걸통에 뭐를 넣더라도 I don't care. 안 오게. 아니 이렇게 초월한 사람이 다이아몬드로 얘기하면 다이아몬드가 찰 건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다시 한번 그 대신 꼭대기까지 채워야 돼. 이거라 필리트다. 그 왕이 거기서 또 신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임마 나 이 나라 왕이라고. 근데 네가 뭐 꼭대기 내가 뭐 중간까지 채우고 말 것 같냐? 근데 그냥 채우는 거야. 왕이 뿔다 그래서 재무장관 와. 그저 보석통 갖고 와. 이거 이 나라 최고 보석으로 채워. 예스 왕 최고 보석. 자, 근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럼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고. 아니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예, 예. 정답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거. 채워지지 않는 우리 한국 쪽에도 그런 거 많아요. 네. 잔은 넘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같은 거. 근데 왜 안 채워지냐? 그러니까 자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신화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쏟아 부을수록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넣어도. 근데 왕도 고집이 있고 자기도 이고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해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들이 기운이 떨어져서 앉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오기도 있고 다 집어넣어. 또 꺼야 되네. 아니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그 많은 게. 그러니까 그때 왕이 무릎 꿇는 거예요. What have you done to us? What have you done to us? 저에게 지금 뭘 행하신 겁니까? What a curse. 이런 저주. 그러니까 거지가 이건 뭐 저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단 이 구걸통이 인간 두개골로 만든 거예요. 당신이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두개골을 안에 비워갖고 만든 거다. 그러니까 또 왕이 그건 무슨 그것도 what does that supposed to mean? 그건 뭘 의미하는 말입니까? 오케이 두개골로 만든 골통이다. 저 구걸통이다. 그러니까 그 거지가 하는 말이 이게 모든 대갈통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채워도 남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더 많이 바라고 하다 보니까 맨날 비어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있잖아요 가장 유명한 얘기가 뭐예요? 이 철학계에서 이거 다 하는 이거야말로 클리셰 중에 클리셰예요. 이거야말로 이게 뭐예요? 물이 반 차 있다 이거예요. 똑같이 이거 좀 더 크게 그렸네. 물이 반 차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꼭 야 반이 비었잖아 하고 부정적으로 다가서는 사람과 야 아직 반이나 있어 하는 긍정. 이 철학은 한마디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삶의 자세는 이걸로 그냥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긴 얘기하고 숨찬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갈려 있다고요. 맨날 비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렇게나 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공은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송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근데 늦게라도 잘 오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가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생각하면 성공한 거고 행복한 거고 이거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우리가 제가 많이 배우는 유튜브를 배우는 스승 그분 말씀도 그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 순금을 스털링 골드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금도 아니고 순금 스털링 골드입니다. 순금 그 말을 사면 99.99%라고 써 있어요. 100이라고는 안 써 있어요. 그게 아마 100까지는 안 되나 봐요. 근데 99.99가 되면 이제 이게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난 순금이 돼야겠다. 이래야만 나는 행복하다. 행복 지수가 100이 되려면 나는 순금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잘 보세요. 98, 97에 가도 이 사람은 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100이 아직 안 됐으니까. 기억나시죠? 올림픽 메달 수상대에서 맨 밑바닥에 동메달은 좋아해 죽겠는데
그보다 잘한 은메달은 얼굴이 찡그러져 있거나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것만 더하면 금메달에서 꼭대기에 서는데 나는 두 번째 선다는 그 놓친 기분 때문에. 그러니까 perfectionist, 완벽주의자들의 불행은 뭐냐? 남들은 98만 해도 아이고 thank you very much. 99는 커녕 98. 아이고 85만 돼도 전 행복해요. 이렇게 수두룩한데 98까지 해놓고도 99가 아니라고 불만하게 되는 게 빈 것만 봐서 그런 거라고요. 빈 것만.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우리가 빈 것을 보고 살 거냐, 있는 것을 보고 살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아까 그 성공의 정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주지사를 하고 캔디가 입문하고 뭐 한류백을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내 마음이 맑고 밝고 가볍고 따뜻하고 열려있는가, 행복한가? 아니면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둡고 탁하고 무겁고 차갑고 닫혀있는가?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매 순간 내가 지금 성공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 내가 말해 성공은 꼭 물질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거는 누구나 단박에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내 마음이 맑고 밝고 따뜻하고 열리고 이렇게 연민으로 차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차갑고 무겁고 어둡고 탁하고 닫혀 있는가? 그것만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가 또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제 방식이니까, 자, 무겁고 가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겁고 가벼운 얘기를. 우리가 법정에 가잖아요. 우리가 법정에, 자, 이게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이나 백악관에 갈 때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뭐가 있죠? 여기 백악관 엠블럼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동그란데 바깥에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하고 쌍독술이 그 안에 있고 뭐 이런 게 정부의 로고란 말입니다. 그 로고가 다 있잖아요. 우리 우편하는 거는 독수리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우표 같은 거에는. 자, 그러면 이 로고들이 다 있는데, 제가 지금 무슨 로고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다가 옆으로 잠깐 세서 법정의 로고, 코트. 여기 코트에 가잖아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법정으로부터 소 한 장을 받거나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냥 글자만 보셨으니까 안 보셨을 텐데, 법정이 쓰는 스테이셔너리, 또 법원에 가면 직접 벽에 이 사람들의 이런 나름대로의 로고가 있는 거예요. 엠블럼이 상징물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겼냐? 제가 그림을 되게 못 그리니까 감히 흉내도 못 내겠는데, 거기 여신이 여자예요. 여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저울. 예. 여기 저울을 들고, 이 손에는 이게 스태프를 들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뱀이 올라가는. 하여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눈은 또 무슨 납치해 갈 때 모르게 하려고 납치하는 사람들을 가리는 것처럼 눈 가리가 돼 있어요. 다음에 한번 신경 써보세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정의의 법 정의. 조국. 네, 예. 예, 이 법 정의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잘못한 사람, 잘한 사람을 가려내는 정의의 여신이에요. 그런데 눈을 가리고 있어요. 눈을 왜 가리고 있을 것 같아요? 외모로 보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선 보지 말고 하라는 거. 조향악단이 유명한 뉴욕 심포니 필하모닉, 독일의 베를린 필하모닉, 비엔나 교향악단,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악단들이 있다고요. 이 악단들이 1970 몇 년도까지 악단 연주자의 비율이 남자가 94%고 여자가 6%였어요. 70년대 얼마까지. 그런데
그때도 줄리아드 이런 학교에는 여학생이 적어도 반이나 어떤 때는 더 많았어요. 그럼 잘 보십시다. 음악 학도를 키워내는 최고의 학교들은 여자가 반이거나 더 많은데 교향악단에는 여자가 몇 명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요 공급에도. 그래가지고 세계 교향악단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방법을 찾아가지고 몇 년 만에 그게 확 바뀌어서 이제 요새는 거의 반입니다. 예. 거의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어떤 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자, 그걸 어떻게 그러면 그 물꼬를 틔웠나? 교향악단 이 관계자들이 서로 협의해가지고 해법을 찾아낸 거예요. 해법이 뭐였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주제 얘기예요. 보지 말래면요. 보지 말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남자 여자 공부 하지 말고 능력으로. 예, 근데 앉혀놓으면 우리가 그냥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남자가 더 유능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새로운 방식으로 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가지고 카텐을 쳤어요. 그리고 이 말도 누가 중간에서 전해주고 소리가 못 들리게. 그리고 중요한 게 이 교향악단 인터뷰는 말이 없답니다. 참. 연주만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전에는 연주자를 보면서 들었는데 이제 못 보고 듣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까지 했느냐? 그 연주 그 테스트장 카텐 뒤로 들어오는 복도에도 카페트를 깔았대요. 왜 그랬을까? 아, 신발. 여자 신발 소리도 구분 못하게. 그래가지고 심사위원들은 이렇게 카텐 앞에 앉아 있고 카텐 뒤로 들어오면 17번 이름도 몰라요. 여자 이름 남자 이름 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 수험생 17번 그러고선 듣는 거예요. 그거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저절로 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그러죠. 그 바이어스, B-I-A-S 편견에 빠졌던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남자가 유능해 뭐 어떤 부당한 덩어리들이 합쳐서 편견이라는 걸 만들어냈을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교향악단이 이렇게 아주 이 법정의 상징의 여신이 눈 가리고 있듯이 교향악단이 눈 가리고 인터뷰했더니 여자들이 확 늘어난 겁니다. 자, 여기 저울은 왜 들고 있어요? 자, 주 선생님. 자, 이거는 가리는 건 시각이 주는 편, 이 얘기 한 번 더 합시다. 시각이 주는 편견 얘기. 프랑스의 한 대학에서 바로 이런 내용을 강의하게 되는 교수가 정부의 특별 허가를 얻어가지고 형무소에 갇혀 있는 살인범, 연쇄 살인범, 그 다음에 형무소 아닌 뭐 세계 최고 권위의 노벨 의학상 수상자, 뭐 최고의 CEO, 우리 CEO 얘기, 지저 CEO 얘기도 합시다. 지저 CEO. 자, 이런 사람들을 10명을 칠판 앞에 세웠어요. 자기 강의실에서, 강의 중에 쫙 세웠어요. 그래놓고 카피를 나눠줬어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라는 거를 하나는 교수, 하나는 신부, 하나는 과학자, 하나는 연쇄 살인범, 현재 복역 중인 특별 봐줘서 지금 잠깐 빌려온 죄수, 그 다음에 쫙 해가지고 리스트를 주고 여기다 번호를 썼어요. 사람마다 1, 2, 3, 4, 5. 몇 번이 그 사람인지 거기다 번호를 써라. 네가 보기에 연쇄살인범은 7번인 것 같다. 저 사람은 교수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출하게 했어요. 몇 프로가 정답을 맞췄을 것 같아요? 다 맞히는 건 말도 안 되고. 소수에 불과할 것 같아요. 예. 아주 극소수가 뭐 10몇 프로인가가 뭐 7개인지 8개 이상을 맞췄대요. 10개 다는 말도 안 되고 5개 이상을 맞힌 게 10몇 프로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6%나 18%가.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One Flew Over the Cuckoo's Nest라는 잭 니콜슨이 나와가지고 아카데미상까지 받았죠 아마?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정신병원에 내가 얼마 전에 정신병원에도 가서 통역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고 계속 혼자 떠들면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남들 보고 씩 웃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 그 안에 오래 있어온 정신병원에 오래 있어온 친구들을 탈출시켜가지고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요트 같은 거에 낚시를 해요. 큰 요트 위에서. 그런데 누가 그 뭐 경찰 간 사람이 이게 다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냥 그랬더니 하나 이분은 닥터 누구고 어느 분야의 전문가 저분은 닥터 누구고 그런데 조금 전까지는 정신병원에서 또라이들이었는데 갑자기 닥터 누구라고 소개하니까 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닥터 누구들처럼 완전히 정신병원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거를 무슨 보안관 같은 치안 요원에게 가짜로 설명하는데 닥터 후 하는데 닥터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게 다 닥터 같더라니까. 그러니까 10명 세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겉을 보고 판단하면 정말 안 돼요. 근데 우리 겉을 보고 판단해요. 우리가 블링크 시어리라고 배웠잖아요. 블링크 눈 깜빡하는 게 블링크 시어리가 뭐였죠? 처음 보는 사람을 뭐 세일즈맨이건 뭐건 처음 보는 사람은 우리가 뻥끗하기도 전에 몇 초 안에 파악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니다. 호의적이다. 아니다. 뭐 이걸 단정하는 거예요. 똑똑하다. 아니다. 돈이 많아 보인다. 없어 보인다. 이거 다 몇 초에 그냥 찍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해보기 전에. 지킬 박사가 있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린 흔하게 이거에 속아 살아요. 자, 이 저울은 왜 들고 있어요? 저울. 그러니까 눈은 그렇게 맸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혹해질까봐 이 저울은 왜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울에는 뭐가 있나 봅시다. 저울은 한쪽은 벼 있고 한쪽에는 한 개의 깃털이 올라가 있어요. 재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아니죠. 저울이 있을 땐 잰다는 얘기죠. 재지 않을 거면 저울을 왜 갖다 놔요? 깃털만큼 차이가 나도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맞았어. 예. 그럼 뭘까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최 진실. 예. 어떤 그 사건의 그 예. 진실이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잘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냥 거기다 살만 좀 붙일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저녁에 이르면 이건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방인 썼던. 우리가 인생의 저녁에 이르면 한 가지를 놓고 재판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뭘 갖고 놓고 재판받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저녁에 이르면 저녁이 뭐지? 저녁,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부. 예. 그러니까 노년에 이르면 자, 우리가 인생의 노년에 이르면 그러면 어떤 걸 놓고 재판을 받는답니다. 우리 모두 한 가지 안건을 놓고 한 가지 이슈를 놓고 우리 모두가 재판받는데요. 알베르 까뮈가 한 말이에요. 그게 뭐 중요해요. 그러니까 뭘까요? 우리가 저녁에 이르면 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공덕을 얼마나 쌓냐? 공덕을 얼마나 쌓냐? 안 쌓냐? 그것도 말 돼요. 예. 그치, 나왔죠. 근데 그건 아니었고, 근데 그것도 말 돼요. 공덕을 얼마나 쌓느냐? 진심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면, 너 왜 돈 못 벌었어? 그렇게는 재판 안 받을 겁니다. 절대로. 너 왜 유명해지지 못했어? 그것도 안 받을 거예요. 뭘 놓고, 너 이거 충분히 했어? 안 했어? 하고 재판 받는다는 게 우리가. 편견 없이 보고 뭐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냐, 얼마나 좀 공덕, 진실. 역시 알 수가 없죠. 제가 알았겠어요. 이걸 놓고 받는답니다. 얼만큼 사랑했느냐를 놓고. 그거 갖고 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전에 추궁받을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너 왜 돈 못 벌었어? 이런 게 아니고 너 사랑 충분히 했어? 기억나죠? 백만송이 장미. 저 별에서 와서 여기서 사랑을 할 때마다 진실한 사랑을 피어나는 장미 백만송이 피우면 우리 그립고 아름다운 우리 고향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모든 말들이 얼마나 사랑했느냐를 놓고. 기억나세요? 9/11 제가 그때 라디오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날 아침에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탁 들어가가지고 그냥 무너지고 그때 그 연기를 새까만 속에서 전화들 얼마나 했는 줄 알아요? 자기
누군가에게 그 안에서 죽기 직전에 그러다가 나중에 빌딩이 한순간에 붕괴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쓰러질지 모르는 그 안에서 전화들 했습니다. 그 전화들이 다 나중에 트랜스크라이브 돼가지고 다 기록으로 나온 게 다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다 공통적인 게 I love you. I love you. 나예요. 남편에게 또는 부인에게 나예요. This is Mike. This is Sarah. I love you. The hallway is filled with smoke. 지금 통로는 완전 연기로 찼어요. I can't breathe. 이제 점점 숨도 쉬기 힘들어요. And I wanted to tell you, I love you. 선생님, 사랑을 얼마나 많이 했냐는데 그러면 여자를 100명을 사랑해야 됩니까? 근데 그건 선생님이 지금 두 번째 여쭙는데 제가 또 똑같은 답을 또 드릴게요. 100명, 20명, 1000명을 사랑하는 거 여자를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그런데 내가 저 2000명하고 다 자야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죠. 그런데 사랑은 자야겠다 수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100명, 200명, 2000명을 동시에 사랑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누군가 그럽디다. 삼천궁녀 백제 그 의자왕 때 그거 대단한 사람이라고. 왜냐면 3000명이 지가 자발적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누가 등을 떼어민 것도 아닌데. 이집트 같은 데서는 같이 생매장 시켰는데 여기서는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3000명. 그러니까 그 의자왕 인간성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근데 그 선생님 같은 양반이. 자, 이건 왜 저를 들고 있고 한쪽에는 깃털 있고 한쪽에는 별 있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베르 까메 얘기로 하면 인생의 저녁에 너 얼만큼 사랑했어? 라고 우리가 질문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것도 유럽의 어떤 무슨 뭐 이런 내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죽어서 저승사자한테 가기 직전에 이걸 만난대요. 이 저를 들고 있는 사람을.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살아오면서 선생님 아까 양심을 그 빈 쪽에다가 놔야 돼요. 근데 그 양심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깃털보다 안 무거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양심이 깃털보다 안 무거워서 똑같거나 도리어 깃털이 무겁다. 그러면 그냥 천국으로 패스하는 거고 깃털보다 무거워서 깃털 쪽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지옥으로 패스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과 지옥. 그 염라대왕 뭐 광상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요. 무거워.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뭐 누구를 죽이고 도망을 갔는데 안 잡힌다. 아이고 그놈 행제했네. 그놈은 매일 정신적인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어요. 육체만 실제 감옥에 안 갔을 뿐 매일 식은땀 나고 악몽 오고 그거 법을 피해서 간 게 아니에요. 형벌은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가벼우려면 내가 마음이 가벼워서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잠 잘 오고 얼굴 편하고 이러려면 나를 위해서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저놈이 용서할 가치도 없는 놈인데 용서하는 이유는 나 살자고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가 내가 용서해주거나 안 하면 상대는 똑같이 살 테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음이 가볍고 맑고 밝고 행복하다. 그러면 그거 성공하게 사는 거예요. 매 순간이 그렇다. 그러면 일생은 저절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도트한 얘기하니까 이게 제가 누가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항상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도 얘기도 가다가 이거예요. 도란 자신의 삶을 크나큰 긍정으로 최대한 즐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을 즐기지 못한다면 그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크나큰 긍정으로 그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좀 깊은 얘기예요. 어느 고대 아침에 한 마을의 제일 큰 대갓집에서 뭐 연기가 나고 잔치가 벌어지고 준비가 되고 온 동네가 날린 거예요. 뭐냐? 그 대갓집의 아들이 멀리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갔다 오는 거예요. 박사랑 다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예롭게 집으로 오니까 뭐 동네에서 다 날린 거예요. 그리고 대갓집에 그 마님, 큰 마님이 뭐 유학 갔다 뭐 10년 만에 돌아왔대. 뭐 모든 상장을 다 갖고 왔대. 난리 죽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의기양양해 있는데 아버지 얼굴이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자기 마음까지. 아니 아버님,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에 왜 그렇게 얼굴이 무거우십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아들한테 하는 말씀이, 너 그 하나를 배웠느냐? 그 하나요? 그 하나라니요. 그 하나 말이다. 아니 아버님, 저는요 물리, 지리, 상어, 뭐 군사, 뭐 예, 경전 배울 건 다 배웠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지식은 그 하나라니 뭘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들한테 너 저 우리 밭 끝에 저 멀리 있는 저 거목이 보이느냐? 보입니다. 가서 씨를 하나 가져오라. 그래서 씨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씨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씨를 쪼개보고 아들이 쪼개요.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작은 공간이 있을 뿐입니다. 되게 많은 씨들 우리 깨보면 그 가운데 깨보면 옆으로 안쪽 벽으로는 하얗게 그냥 돼 있고 가운데 공간 같은 게 있잖아요. 뭐가 다 차 있는 것도 있지만 가운데 빈 공간만 있는 씨앗들도 많거든요. 그 나무가 그랬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그래, 네가 가져온 저 거목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너는 저렇게 우람한 거목이 그 작은 공간에서 나왔다는 게 믿겨지느냐? 안 믿겨지는자. 예. 그 하나를 말하는 것이다. 그 아들이 잔치 다 팽개치고 자기 유학 선생한테 다시 가요. 선생님,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뭐를? 난 내가 가르쳐 줄 것은 다 가르쳐 줬다. 그 하나를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얘기를 하니까 그 선생이 그것은 누가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배워라. 그런 식이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보이느냐? 내 뜰에 소가 10마리나 있었답니다. 그 선생님이. 저 10마리의 소가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저걸 끌고 숲속으로 들어가거라. 사람의 인적이 없는 저 소가 1000마리가 되거들랑 1000마리가 와라. 내가 그땐 가르쳐주마.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그 들어간 소 중에 아마 마음에 드는 소가 있었는지 소 귀에 겪는다고 자기 공부하면서 공부 같이 한 거예요. 그 친구랑. 소가 뭐 듣건 말건. 그러다가 어느 날 1000마리가 됐어. 그 소도 뭐 절간에 뭐 3년이면 뭐 풍을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주인님, 드디어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나가시죠. 돌아가시죠. 그랬더니 그때는 이미 그 주인이 얼마나 늙었겠어요. 1000마리 만드는 동안. 눈이 더 이상은 어떤 초점에 박혀있지 않고 눈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텅 빈 눈으로 그 자기에게 물어본 소에게,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소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이제 돌아갈 때가 어디가 있느냐. 깨우친 거예요. 눈동그리. 근데 난 정말 그래요. 선생님들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놀만디 길,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다음에 보세요. 놀만디 파이가 바로 밑에도 보면 상추나무라 그러나? 이만한 나무들이 그냥 위가 너무 이게
전봇대까지 해가지고 와서 자릅니다. 어때 한번 올려보세요. 어마어마해요. 그 크기가. 그게 여기서 나왔다는 게, 야, 그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나와서 이만큼 될 때까지 뭐 바람 나면 많은 나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없다고. 그 속에서 내부의 갈등은 얼마나 많았겠냐 이거 내 말은. 얼마나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그 안에도 아마 뭐 무슨 정파가 있을지도 모르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성공이 뭐냐 하는 건데, 결론은 제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성공이나 행복이 내 밖에, 내 바깥에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결정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성공 얘기 나온 김에 또 그냥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만 더 하십시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성애자였어요. 아시다시피. 그냥 그 친구가 10대 때부터 뭐 왕성하게 아버지 밑에서 그러다가 결국은 그렇게 전설적인 서양 역사의 대정복자가 돼서 전쟁터에서 죽은 게 30몇 살밖에 안 돼요.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32인가 밖에 안 됐을 때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른 나이에 위협을 치지 않는 대단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동성애자였고, 그게 요즘에 동성애자들한테 힘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의 전문 의사가 선생님 이제 뭐라고 전하 대왕은 이제 하루 이틀밖에 못 사실 겁니다. 이제 죽음이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왕이 거기서 내가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내가 전쟁터에 나올 때 우리 엄마한테 내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엄마한테 제일 먼저 와서 인사드리겠으니까 잘 평안히 기다리고 계시오 라고 떠나왔는데, 내가 죽기 전에 엄마에게 그 약속만은 지키고 싶다. 내가 지금 부관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이틀만이면 48시간이면 최속도로 달리면 내가 엄마한테 도착할 수 있는 지점이라더라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나를 48시간만 보장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아까 제가 하루 이틀이라고 말씀드린 건 차라리 희망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대왕께서 꼭 이틀이 필요한 어머니들 때문에 48시간 보장해달라고 하시면 저는 그건 못합니다. 대왕은 지금 24시간에도 못 미치는 남은 에너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지금까지 정복한 거를 다 얘기해 준 거. 나 48시간 엄마한테 도달할 시간까지는 내 생명을 연장시켜다오.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때 알렉산더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말이, 야, 내가 이렇게 일어난 위협이 내 생명을 24시간을 더 연장을 못 시키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최고 부관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를 관에 넣어서 이동할 때는 관 옆에 구멍을 뚫어서 내 두 팔이 바깥에 늘어 떨어지게 하라. 왜? 그러니까. 그래서 부관이 왜요? 그거는 우리 대왕의 위상에 말도 안 되는, 그건 모욕적인,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게 나의 마지막 부탁이고 나의 마지막 명령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다 여러분들 같으면 벌써, 주 선생님 같으면 벌써 크랙 하셨어야 될 텐데 이건 좀 늦으시네. 왜 그랬을까요? 왜 팔을 냅니까? 죽고 났는데. 화리락도 이 세상을 의사들 아니요, 여기서 맞추세요. 여기서 맞추세요. 빈손이다. 예. 나 알렉산더 대왕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을 널리 보여라. 말 되죠? 근데 우리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풀어가는 선수다라는 뜻으로 게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제 말이 아니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데스로 이 사망자 명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는 아주 급속하게 가까울 수도 있고 언제 분명히 그러나 아까 우리 뭐 시한 expiration date 우린 다 날짜가 있어요. 150년 넘어갈 수는 없잖아.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유효기간이. 근데 유효기간도 좀 건강한 유효기간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유효기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유효기간이 다 우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끝이 있다고 살아요. 끝이 있다고. 의식하면서.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마냥 살 것처럼 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경기 할 때도 보십시다. 모든 운동 경기 중에 끝나는 시간 없는 경기 있습니까? 없죠.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은 다 끝나는 줄 알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요. 그런데 어느 선수들이 끝나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경기에 임한다는 걸 상상이나 해보십시다. 경기가 되겠어요? 야, 그럼 뭐 지금 빨리 서둘러. 우리 시간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과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겠죠.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시다. 너무 또 오래 붙잡기 싫어하고. 자, 우리가 성공 뭐 이런 게 다 근원적인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 왜 태어났어요? 자, 마 선생님부터 왜 태어났어요? 그건 뭐 나도 생각해봤지만 내가 태어났다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건 아니고.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지금 하신 말씀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뭔가 하면 내가 태어난 거는 내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대부분인데 저는 그 동의하지 않아요. 송 선생님. 왜 태어났을까요? 왜 태어났을까? 글쎄요. 우리 엄마는 나를 임신하고 날 뛸라고 옛날에 막 높은 데서 약이 없어서 높은 데서 뛰고 막 그게 그러는 박정희 대통령의 스토리예요. 그런 얘기 되게 흔해요. 그 세대. 그 세대 되게 흔해요. 저는 형이 나오고 내리 여자가 하나 둘 셋이 나와서 이제 정관 수술 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뭐 아마 수술 날짜가 밀렸는지 어떻게 들어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엔 금방 성을 몰랐잖아요. 임신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거는 떼야겠다. 또 여자가 네 번째까지 나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나는 정관 수술 때 한 번 시급할 뻔했고 근데 수술 날짜가 밀렸고 그 다음에 엄마 이제 자궁 속에 들어와가지고 또 이거 잘린 언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어떻게 세 번을 예. 역경을 넘어. 예, 역경을. 그리고 아니 3번을 꽝이 나오고 이제 제가 온 건데 그래가지고 누나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때 우리 부모의 의식이 상대가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낙태를 갈 뻔하다가 그때 아마 울트라 사운드로 제 성을 알았는지 아니면 그것도 때를 놓치면 못하잖아요. 낙태도. 그래서 저도 선생님 같은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자 선생님은 자기가 아닌 타이다. 그렇죠. 선생님은 잘 모르겠다. 근데 별로 그렇게 축복받지 못하고 나왔다. 나도. 자 우리 모두는 다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신하면 우리가 개념이 여러 가지. 우리 모두는 다 빛이에요. 우리 모두는 태양같이 엄청나게 환한 빛입니다. 그걸 빛이라고 해도 좋고 빛의 바다라고 해도 좋고 그러니까 바다 같은 거 어떤 거대한 빛에서 온 건데 잘 보세요. 빛이 자기가 빛인 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멋진 시에 이런 것도 있어요. 빛이 비추고 남는 길은 어둠으로 내려가고 내려가는 길. 우리가 낮에는 안 보이는 낮에도 있지만 안 보이는 별들을 밤에 볼 수 있는 이유는 해가 빠져줘서 어둠이 와줬기 때문에 비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빛은 내가 빛이라는 걸 알고 싶으려면 어둠 속으로 다이브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기가 빛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할 상대가 아까 우리 비교 나쁘다고 했지만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약간 떨어져서 봐야 할 줄 아는데 그게 어떤 이게 반대 밸런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 재밌는 약속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빛의 끝은 완벽한 빛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빛인 거를 완벽하게 알아먹으려면
반대의 완벽한 암흑으로 가야 돼. 우리 어떨 때 자신 많을 때 뛰게 할 때 그래서 넌 앞에서 뛰어. 난 여기서 뛸게. 이거 아니에요. 골프 칠 때도 잘하는 사람은 뒤에서 치고 초보자들은 좀 앞에서 쳐. 새까만 더 이상 갈 수 없는 암흑의 끝. 너희들은 앞에서 출발해. 내가 좀 미리 출발시켜줄게. 나는 끝에서 할게. 이런 혹은 좀 객기 있는 자만심을 가지고 최고의 빛이 최고의 어둠으로 와가지고 내 떠난 빛을 향해 돌아가는데 또다시 재밌게 보자면 같이 온 이게 우리가 윤회를 할 때도 비슷한 사람끼리 여러 형태로 또 만나면서 간대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우린 전생에부터 엮여갖고 이 생에서 벌써 이렇게 많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약속을 한 거예요. 나는 야 누가 저 최고의 빛으로 빨리 컴백하느냐, 누가 제일 먼저 복귀하느냐, 원대 복귀, 그거 경쟁하면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하십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 행복 뭐 이런 거를 다 우리 바깥에서 찾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학만 졸업하면, 좋은 짝만 생기면 다 해결되고, 결혼만 하면 해결되고, 애만 나면 좀 자리를 잡아보면 결국 우리가 다 밖의 조건들이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슈왈츠네거도 성공한 거고 한데, 그러나 진짜 성공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은 성공이라면 그게 무슨 성공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공은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흔한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Happiness, 아주 굉장히 쉬운 거예요. Happiness is inside job. 행복이란 안에서 벌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안에서 하는 job이에요. outside job이 아니고 내 바깥에서 행복을 빚어내는 게 아니라 행복은 내 안에서 우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이러려면 남들하고 바깥 성공을 하려면 남들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결과는 불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내 컨트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성공과 행복이 다 결국은 매 순간 마음이 편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인사이드 잡이다. 이런 완전히 접근 방법,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문제는 잘 보세요. 우리 뉴스만 틀면 바깥 날씨 나오죠. 오늘은 뭐 최고 온도 얼마, 뭐 습도 얼마, 맨날 바깥 날씨만 우리에게 보도하잖아요. 텔레비가 키기만 하면. 근데 바깥 날씨가 중요해요? 아니면 그 반대가 중요해요? 마음 날씨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속 날씨. 바깥이 아무리 화창해봐요. 마음 날씨가 우중충하면 화창한 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밖에 아무리 폭풍과 몰아쳐봐요. 내 마음이 정말 즐겁고 행복할 때는 이거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마음 날씨는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아니죠. 마음 날씨기 때문에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바깥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마음 날씨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마음 날씨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호흡을 하고 혹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을 하고 아침에 조깅을 하고 이런 게 결국은 다 내 마음 하나 다스리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힘들지만 바깥 날씨는 절대로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바깥 성공 이런 건 절대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마음 날씨, 인사이드 잡이라는 거예요. 성공과 행복은 다 내 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